남편은 10년 전 회사를 옮기면서 지금의 지방 도시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함께 살다가 남편 혼자 2시간 거리의 지방에 거처를 마련하고 주말마다 집에 오는 주말 부부가 된 거죠. 당시는 저도 직장을 포기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딸이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처음엔 자주 통화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꼭 전화를 걸어 딸에게 잘 지내고 있냐고 안부를 물어보기도 하고 제가 만든 반찬을 맛있게 먹었다며 사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주말이면 금요일 저녁에 올라와 딸과 함께 영화를 보고 토요일에는 친정이나 시댁을 들렀고 일요일엔 세 식구가 같이 저녁을 먹고 다시 내려갔습니다. 10년. 그 시간 동안 남편은 한 번도 올라가기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피곤한 기색이 보여도 그는 끝까지 말했습니다. 딸이랑 당신이 기다리는데 어떻게 안 갈 수가 있겠어. 내가 이 집에 오는 이유는 가족이니까. 그 말에 저는 매번 울컥했습니다. 그만큼 남편은 이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말은 저를 속이기 위한 포장지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처음 이상한 기운을 느낀 건 작년 겨울쯤이었습니다. 남편이 금요일 저녁이 아닌 토요일 오전에 올라오겠다고 하더군요. 출장이 좀 길어졌어. 어쩔 수 없네. 그 한마디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달에도 반복됐습니다. 급기야 어떤 주말에는 아예 올라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몸살 기운이 좀 있어서 괜히 옮기면 안 되잖아. 그 말을 듣고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목소리는 멀쩡하던데? 그래도 감기일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둘러댔습니다. 아직까지는 남편을 믿고 싶었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믿고 있어야 저 자신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친한 친구이자 이웃인 혜정 언니가 무심코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내 남편 혹시 땡땡시에서 땡땡시 부부랑 자주 어울리니? 그 부부는 남편이 회사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친하게 지내는 커플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럴걸요? 하고 넘기자 언니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제 땡땡 호텔 뷔페에서 땡땡씨 부인이랑 남편이 단둘이 있는 거 봤다더라. 나랑 아는 사람도 같은 날 거기 있었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설마요. 둘이 회사 행사 때문에 간 걸 수도 있죠. 제 입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지만 속에서는 이미 묘하게 꿰맞춰지기 시작한 조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출장이라던 날 갑자기 연락이 안 됐던 시간, 카톡 읽씹이 부쩍 많아진 최근, 집에 올 때 항상 급하게 샤워부터 하는 습관, 주말에 입던 캐주얼한 셔츠가 낯설게 바뀌어 있던 것, 모든 것들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증거 없이는 절대 입도 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날 밤 저는 딸이 잠든 후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엔 좀 일찍 올 수 있을까? 답장은 조금 늦게 왔습니다. 응. 다음 주엔 꼭 금요일에 갈게. 딸이랑 영화도 보고 싶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실에 앉아 혼자 멍하니 생각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이제는 모두 의심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제가 확실히 깨달은 건 그 다음 주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남편이 집에 왔고 혼자 작은 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여성용 핸드크림과 립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건 뭐야? 라고 묻자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료 여직원이 준 건데 그냥 버리기도 그래서 넣어뒀어. 그 말은 너무도 자연스러웠고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남편의 백에서 호텔 영수증 한 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땡땡 호텔 902호. 룸서비스 결제 시간은 전날 밤 10시 47분.
그 시간 남편은 저에게 몸살 기운이 있다며 통화조차 하지 않았던 날입니다. 그날 저는 잠든 남편 옆에서 도저히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토록 믿었던 사람에게 제 모든 일상이 뒤집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밤새도록 숨죽여 울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게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또 다른 가정을 만든 사건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이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말에 의심을 갖기 시작한 순간 제 안의 모든 감정은 조용히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주말에 집에 올 때마다 그의 행동을 기록했습니다.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냄새가 났는지,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는 시간, 잠든 뒤에도 핸드폰을 어디에 두는지,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이제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관찰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조용히 서울 근처의 한 사설 탐정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여성 상담원은 오히려 제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의심 정황이 있으신가요? 그게 아니라면 의심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영수증과 호텔 이름이 찍힌 사진, 남편의 일정표 그리고 수상했던 날짜들의 표시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분은 이미 절반의 퍼즐을 다 맞추신 상태네요. 탐정팀은 그 주부터 남편이 있는 땡땡시 인근 호텔 차량 위치, 그리고 그가 자주 만난다는 지인 부부의 아내를 중심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제게 그 부인의 이름은 참 익숙했습니다. 땡땡씨. 그녀는 몇 년 전 우리 집에 함께 식사를 하러 온 적도 있었고, 제가 직접 반찬을 싸서 남편에게 보내면 그녀가 잘 먹었어요 라며 감사 인사를 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딸에게 이모라고 불려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은 연락을 해왔습니다.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무릎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약속된 카페에서 그녀는 태블릿을 열어 사진 몇 장을 보여줬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 차량에서 함께 내리는 모습, 땡땡 호텔 커피숍에서 함께 앉아 있는 모습, 그 여자가 남편의 팔에 자연스럽게 손을 얹는 모습, 마지막으로 같은 방에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CCTV 캡처 화면,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 호텔은 비즈니스 고객용이지만 주로 불륜 목적으로 단골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 방은 902호, 2주 전과 이번 주에도 같은 날짜에 방문했습니다. 같은 요일? 제가 묻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요일 밤마다요. 그 말에 제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목요일 저녁엔 회식이 많다. 목요일마다 일이 늦게 끝난다. 금요일엔 서울 가야 하니까 일찍 잘게. 그 말들은 모두 같은 요일을 피하기 위한 변명이었습니다. 그날을 제외하면 그는 늘 자연스럽게 대했기에 저는 그저 바쁜 남편 정도로만 받아들였던 것이죠. 가장 참기 힘들었던 건 그들의 행동이 단지 은밀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카드를 공유했고 같은 카페에서 반복적으로 데이트했으며 심지어 남편은 그녀의 아이 생일에도 참석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딸과 비슷한 또래였습니다. 탐정은 사진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여기, 이건 지난달 사진인데요. 이 커플 아니, 두 분은 해당 여성의 가족 모임에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남편분은 단순한 관계를 넘어서 거의 부부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 속에서 피가 끓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그는 알고도 그런 선택을 한 걸까요? 결혼 10년. 그 시간 동안 저는 그의 가족을 가족이라 믿었고, 그의 고된 생활을 함께 이겨낸 동반자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울 집에 저와 딸을 주말용 가족, 그리고 평일에 그 여자는 실제 생활 파트너로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가 자는 방을 살며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딸은 다음 주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고 제게 언제나 친구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아이를 보며 저는 이대로 모든 걸 폭로하면 아이가 다칠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들었지만 더는 이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야. 내 가족의 서사를 통째로 지우려는 행동이야.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만남을 더 확보하기 위한 일정 추적, 딸의 학사 일정 정리, 충격을 줄이기 위한 보호 계획 수립, 변호사 상담 예약, 남편 노트북 내 기록 백업, 상간녀의 남편과 연락 가능 여부 조사. 그리고 마침내 상간녀의 남편에게 결정적인 사진 3장을 익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의 아내와 제 남편이 호텔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 남편이 그녀의 뒷머리를 쓰다듬는 장면, 차량 안에서 입을 맞추는 모습, 익명 계정으로 보내며 저는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플 만큼 명백한 배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속이려 계속 웃었지만 저는 이제 그 웃음의 밑바닥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가 아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쉽게 짓밟은 내 삶의 무게를 이제부터 너희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 상간녀의 남편에게 보낸 사진은 생각보다 빠르게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익명 계정으로 보냈기에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도 됐지만 48시간도 지나지 않아 그는 저에게 비공개 메일 한 통을 보내왔습니다. 혹시 사진 보내신 분이 맞습니까?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그 말이 제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저만 이 지옥 같은 상황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누군가는 이 거짓을 함께 끝내고 싶어 한다는 것. 그날 저녁 우리는 조용한 카페 한편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저보다 2살 어린 사람이었고 표정은 많이 굳어 있었지만 어딘지 감정이 다 닳아버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사진 진짜였네요. 예. 진짜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침묵하다가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상간녀가 친구와 통화하며 웃으며 말하던 내용이었습니다. 요즘은 완전 투잡 뛰는 기분이야. 평일엔 땡땡 오빠랑 살고 주말엔 진짜 남편이랑 지내고. 진짜 결혼은 평일이 더 중요한 거 아냐? 이중 생활이 적성에 맞나 봐. 저는 손끝이 떨리는 걸 억누르며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익숙해서 더더욱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이혼 생각 중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여자와 당신 남편이 어떤 짓을 해왔는지 낱낱이 밝혀야겠죠. 그날 이후 우리는 공조를 시작했습니다. 서로 확보한 증거를 공유했고 상간녀와 제 남편의 일정표를 비교했습니다. 호텔 출입 내역, 카드 결제 내역, 대화 캡처, 그들이 함께 간 가족 행사 사진까지. 놀랍게도 그들은 서로의 배우자를 완전히 평일과 주말로 분리해두고 자신들의 생활을 설계해두고 있었습니다. 주말 서울 가족 역할 수행, 평일 땡땡시 커플처럼 데이트, 외박, 심지어 친구 부부 모임 참석. 그들은 서로가 유부남유부녀라는 사실조차 숨긴 채 둘 다 이혼 준비 중이라고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 중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와 함께 서울의 유명한 가사 전문 로펌에 공동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하나하나 검토하며 곧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닙니다. 2사람은 공동의 목적 아래 각각의 가정을 기만하고 파괴한 행위입니다. 법적으로도 충분히 중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상간녀의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대한 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저 역시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합의는 없을 겁니다. 절대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 주 주말 남편이 평소처럼 집에 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느 때처럼 평온했고 딸과 웃으며 과일을 깎아 먹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아무 일 없는 얼굴을 하고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 주엔 딸이 친구랑 여행 가기로 했대. 그러니까 그 주말엔 우리끼리 얘기 좀 해. 오랜만에. 남편은 조금 당황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래. 그래야지. 우리도 그럴 시간 필요하지. 그 말 속에는 자신이 여전히 아내와 신뢰를 주고받는 위치에 있다는 착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주 남편이 회사로 출근한 월요일 오전 10시, 이혼 및 상간 소송 서류가 동시에 접수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위자료 5천만 원 청구, 상간녀에게는 3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아이 양육권은 전적으로 제게 귀속, 상간녀 남편 측도 별도 소송 진행. 그날 오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게 뭐야? 갑자기 소송?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그 순간 저는 그가 마지막까지 모든 걸 숨길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해. 그 여자랑 언제부터였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 아이 생일에 왜 갔어? 그 집 가족 모임에 왜 참석했어? 당신 평일에 누구랑 살고 있었어? 그 질문 하나하나에 그는 점점 목소리를 낮췄고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였어. 근데 너무 커져버렸어. 내가 정리할게. 당신만 좀 넘어가 주면. 넘어가. 내 인생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그냥 넘어가자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제가 지켜줄 거라 믿고 있는 사람이구나. 바로 다음 날 상간녀의 남편이 그녀의 부모님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고 그 집은 말 그대로 난리가 났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남편과의 통화에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너 같은 인간을 믿고 딸을 맡긴 내가 미친놈이지. 우리 집안은 끝났다. 다 끝났어. 그리고 저는 집안에서 남편이 주말마다 가져오던 다이어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출장 일자, 출장지, 심지어는 땡땡씨 생일, 땡땡 카페 예약 같은 상간녀와 관련된 일정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그는 자신의 이중 생활을 기념이라도 하듯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다이어리를 복사해 변호사에게 전달하며 저는 말했습니다. 이 사람 정말 완벽하게 거짓을 살았네요. 이젠 그 거짓을 제가 하나하나 벗겨낼 차례입니다. 남편은 처음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전달된 이혼 청구 소송, 위자료 청구 서류, 그리고 상간녀에게 보낸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을 때도 그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정말 여기까지 가야겠어? 딸한테도 상처될 텐데 그 말이 너무 뻔뻔하게 들렸습니다. 누가 우리 딸에게 상처를 준 건데요? 누가 10년 동안 가족을 두 개로 나눈 건데요? 저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딸에게 상처 준 건 나 아니야. 당신이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만들어 온 거야.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증거를 하나씩 정리하며 재판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호텔 출입 CCTV, 카드 결제 내역, 카카오톡 대화 캡처, 다이어리 사본, 상간녀의 지인 진술까지 확보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들이 단순한 불륜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동거 수준의 생활, 정기적인 모임 참석, 상간녀 자녀 돌봄 참여, 이혼 후 재혼 계획이라는 내용을 담은 문자까지 확보된 법원은 이 모든 증거를 받아들였습니다. 양측의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고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남편 측은 처음엔 방어적으로 나왔습니다. 가정은 지키고 싶다. 한순간의 잘못이었다. 이혼은 과하다. 그러나 상간녀의 남편이 낸 소장과 그녀의 휴대폰에서 확보된 사진 영상 증거들이 겹치면서 그들의 입장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무너진 건 법원에 제출된 문자 내역 중 이 문장 한 줄이었습니다. 당신 딸이 우리 아이랑 친해지면 좋겠다.
이런 게 진짜 가족 같아. 이 문장을 본 판사는 재판 중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관계는 단순한 외도를 넘었습니다. 혼외 관계를 기반으로 가정과 유사한 공동체를 꾸리려 한 것 자체가 혼인 파탄의 주된 사유이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습니다. 법정에서 저는 한마디도 울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단지 이렇게 생각했죠. 이게 내가 만든 두 번째 가족의 결말이다.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이혼 청구 인용, 남편 측 책임 90%, 아내 10%로 인정, 양육권 및 친권 전부 아내에게 귀속 면접 교섭은 월 1회 제한 조건으로만 허용. 위자료 판결 남편에게 4천만 원, 상간녀에게 3천만 원, 정신적 고통 및 가정 파탄에 대한 책임 인정. 재산 분할 남편이 보유한 부동산 중 절반, 퇴직금 예상액 일부 선지급 명령, 혼인 중 아내가 기여한 재정적 책임 반영. 남편은 판결 직후 법정을 나와 복도에서 고개를 떨군 채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를 불쌍하다고 느낀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벌이 아니고 대가일 뿐이니까요. 그가 선택한 거짓의 끝을 이제서야 마주한 것뿐이니까요. 상간녀는 더 처참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이혼과 동시에 자녀 양육권을 가져갔고 상간녀는 직장에 소문이 퍼지며 직위 해제를 당했습니다. 그녀는 소송 중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었다고 항변했지만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남의 가정을 파괴할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관계에서 오는 감정은 법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후 저는 딸과 함께 새로 얻은 전셋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딸은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엄마, 우리 괜찮은 거지? 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엄마는 너한테 부끄러운 짓 안 했으니까. 그리고 이젠 아무도 우리한테 거짓말 안 해. 딸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밤 저는 아주 오랜만에 아무 죄책감 없이 눈을 감고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들이 받은 법적 판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들이 사회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 마지막까지 철저히 감시하고 끝냈는지 전해야 할 차례입니다. 이혼 소송이 끝나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권까지 모두 정리된 후에도 제 마음은 그렇게 간단히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사회 속 어딘가에서 자신을 피해자처럼 꾸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간녀는 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그렇게 된 거였어. 오빠도 힘들었잖아. 우리 둘 다 피해자야. 그리고 남편은 회사 동료들에게 아내가 예민해서 오해가 커졌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 마지막까지도 진실을 피해가는구나. 법적 판결을 받은 그 순간에도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망가뜨린 가정을 사소한 감정 실수 정도로 치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복수를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일하던 회사는 제법 규모 있는 중견 기업이었습니다. 그는 부서 장급이었고 평소 팀원들에게 좋은 상사로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가 회사 외부 미팅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업무 시간 중 상간녀와 만남을 가졌던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근무 시간 중 차량 GPS 기록, 법인카드로 상간녀 식사 결제한 내역, 출장 명목으로 다녀온 호텔 영수증, 본인이 직접 쓴 다이어리의 일정 메모, 이 모든 것을 남편 회사의 감사팀에 익명 제보로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즉각적인 징계위원회 소집, 인사팀 조사 착수,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적인 업무 외 유용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면직 처리. 10년 넘게 다니던 회사였지만
그는 한순간에 경력 전체를 잃었습니다. 상간녀는 사건 후 직장에서도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가정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며 운영하던 SNS는 판결 직후부터 악성 댓글로 도배되었고 결국 비공개 전환 후 폐쇄되었습니다. 그녀가 다니던 마케팅 회사는 내부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그녀를 부서 이동시키고 최종적으로 권고 사직을 통보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해당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불륜 부부로 불리기 시작했고 아이 학교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항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민사소송이 끝난 후 저는 변호사와 함께 형사고소를 준비했습니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침입, 상간녀가 제 가족의 공간에 지속적으로 출입한 사실. 개인정보 도용, 딸의 학교에 상간녀가 대리 보호자로 연락처를 남긴 정황. 허위 진단서 작성 공모, 남편이 상간녀와 함께 꾸민 이혼 전략 문건 제출. 그 결과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상간녀는 1차 조사를 받은 후 자신의 휴대폰 제출을 거부하며 진술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출된 증거가 명확했기에 검찰은 기소 의견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법정에서 또다시 서게 될 겁니다. 이제는 민사도 아닌 형사 피의자로서. 남편은 친척 집을 전전하며 살다가 결국 원룸에 혼자 들어간 상태입니다. 취직도 쉽지 않았습니다. 면직 사유가 불명예 퇴사로 기록됐고 소송 중인 사실이 이력서로 드러나면서 면접마다 떨어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는 딸에게 몇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그런 사람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 많았어. 근데 진짜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 한마디에 남편은 말없이 전화기를 끊었다고 합니다. 상간녀는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우울증 진단을 받아 친정집에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이혼 후 아이를 전적으로 데리고 살며 절대 그녀와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법적으로 명문화했습니다. 이 모든 복수를 끝낸 지금 저는 새로 이사한 집에서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침마다 둘이 커피를 내리고 주말이면 시장에 같이 가서 장을 봅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이제는 거짓이 없는 집에서 숨쉬고 있다는 것. 전에는 늘 눈치를 보며 살았고 의심조차 죄책감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삶을 제가 책임지고 제 딸을 제가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복수와 정리 끝에 제가 배운 건 단 하나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건 참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실을 바로잡는 사람이 가정을 지킵니다. 결혼 14년 차 저는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에서 간호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와 당직이 많아 고된 일이었지만 저는 그 일에 자부심을 느끼며 살고 있었죠. 제 남편은 공무원입니다. 지방 세무서에서 20년 넘게 근무해온 말하자면 전형적인 성실한 가장이었죠. 고지식하고 원칙적인 성격이 때론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저런 사람이니까 내 옆에 있어도 불안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각자의 직장이 있는 지역에서 따로 거주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남편은 근무지 근처의 관사에서 평일을 보냈죠. 주말마다 남편이 서울로 올라오는 형태였습니다. 이른바 주말 부부였죠. 주말 부부가 된 지 5년이 넘었지만 전혀 불만이 없었습니다. 서로가 각자의 일을 존중했고 주말마다의 재회는 우리에게 오히려 애틋함을 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애틋함이라는 감정조차도 혼자만의 착각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남편이 서울 집으로 올라온 날이었습니다. 딱히 특별한 날은 아니었고 그저 집에 와서 밥 먹고 빨래 돌리고 그가 늘 하듯 거실에서 조용히 TV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던 밤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회진 준비가 있어 알람을 맞추고 잠든 시간이 밤 10시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죠.
그런데 새벽 3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잠시 일어났을 때 거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남편이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앉아 불을 끄고 조용히 너무도 집중해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상황이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는지 모릅니다. 분명 그저 폰을 보고 있었을 뿐인데 그 모습에서 전 이상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습관적으로 남편의 옷을 세탁기에 넣다가 바지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이름 하나와 뭔지 모를 날짜가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민서 2015년 9월 3일. 민서. 그 이름은 저에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년월일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순간적으로 하얘졌습니다. 2015년 9월 3일. 그건 남편이 갑작스럽게 출장 일정으로 3일간 집에 오지 못했던 바로 그 주였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이름을 검색하고 싶어졌습니다. SNS에서, 인터넷에서 무엇이든 단서를 찾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우연히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 모임 사진에서 민서라는 이름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여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편은 예전부터 저에게 고등학교 때 절친한 친구가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었다며 같은 지역 살아서 가끔 도와준다고 말한 적이 있었죠.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윤지은이었고 아이의 이름은 민서였습니다. 민서의 얼굴을 보자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이지 남편을 쏙 빼닮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 씨 요즘도 연락해? 남편은 조금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뭐 애 키우느라 힘들다더라. 민서랑 자주 보나 봐? 그는 그때 처음으로 약간의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왜? 무슨 말하고 싶은 거야? 그냥 좀 신경 쓰이네. 당신이 너무 자주 챙기는 것 같아서.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안쓰러워서 그러는 거야. 아무도 없는 여자 혼자 얼마나 힘들겠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무언가 확실히 이상하다는 감각이 더 깊어졌습니다. 이후 저는 남편이 평일에 머문다는 관사 근처에 있는 사설 탐정에게 조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처음엔 저 스스로도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걸까? 불쌍한 사람을 괜히 의심하는 걸까? 수없이 되뇌며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는 제가 상상한 그 이상이었습니다. 남편은 관사가 아닌 윤지은의 집에서 평일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었고 마트, 병원, 학교 상담까지도 민서와 함께 동행하면 가족처럼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사진 속의 그는 그냥 민서의 아버지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오히려 제 옆에 있을 때보다 더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날 탐정에게 받은 사진들을 펼쳐보다 제 눈에 띄는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생일 파티 사진이었는데 거기에는 케이크 앞에서 민서를 안고 환하게 웃는 남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윤지은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표정을 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딱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 이미 두 번째 가족을 만들고 있었구나.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책상 서랍에서 은행 명세서와 카드 내역을 전부 모아 검토했습니다. 그 안에는 지은 보험, 민서병원, 어린이집 정산이라는 이름으로 정기적으로 빠져나간 내역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건 3년 전 지은의 남편이 사망한 직후부터 남편 계좌에 알 수 없는 외부 입금 기록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금액은 정확히 5천만 원. 그리고 그 날짜는 지은 남편 사망 다음 주였습니다. 저는 이 일이 단순한 불륜이 아니란 걸 직감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목표는 이혼이 아니라 진실의 끝까지 가보는 것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통장 거래 내역에서 발견된 5천만 원. 그 입금 날짜는 너무도 명확하게 윤지은의 남편 사망 이후였습니다. 제 머릿속엔 온갖 가능성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보험금인가? 사망 위로금? 아니면 나눠 가진 건가? 분명한 건 그 돈이 지은의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 생긴 돈이라는 점이고 그 돈이 내 남편 계좌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윤지은 남편의 사망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였습니다. 새벽 출근길 음주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 윤지은 남편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것. 사망자는 윤지은의 남편 1명. 상대 차량 운전자는 중상. 그때 당시 기사도 몇 줄 나왔고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사실도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윤지은은 사고 한 달 뒤 모 보험사와의 계약으로 약 2억 원가량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합니다. 그중 일부가 이상한 경로로 제 남편에게 전달된 정황이 나온 것이죠. 저는 조심스럽게 그 보험사의 사건 관계자로서 확인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당사자가 아니라 모든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지만 공개 가능한 수준의 범위 내에서 수령 계좌에 남편 이름이 일시적으로 등장한 기록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윤지은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된 내역 중 일부가 남편 명의의 세금 관련 계좌로 들어간 것입니다. 즉 남편이 단순히 돕는 친구가 아니라 그녀의 자산 관리를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부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닙니다. 한 남자의 죽음 이후 두 사람이 계획적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는 제 남편이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수년 전 병원에서 환자 보호자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 때문에 법률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었던 변호사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은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서적인 배신도 충분히 위자료 사유가 되지만 지금 상황은 그 이상입니다. 금전 흐름, 동거 유사 가족 형태, 그리고 보험금 유입이 있다면 이건 형사건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곧바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확보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3년치, 지은 관련 출금 항목 9건, 남편이 쓴 보험금성 지출. 사설 탐정이 촬영한 사진 및 위치 기록, 주 3회 이상 같은 주소지 출입, SNS 캡처 자료, 민서 생일 파티 사진, 댓글로 민서 아빠도 잘 챙기시네요 라는 문구. 남편의 카카오톡 대화 백업 일부, 백업 파일에서 오늘 애기 데리러 간다. 지은이 몸 안 좋다 등 문자 다수 발견. 저는 다음으로 민서의 출생신고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민서의 출생 기록에는 아버지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백을 채운 건 사진 속 그 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정말로 제 남편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 눈, 코, 웃을 때 입모양까지 그 아이는 남편의 아이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결국 가정법원에 유전자 검사 요청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이런 요청은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지만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적 소송 가능성을 열어두면 조사를 위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법원은 제 신청을 받아들였고 검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남편은 그날 저녁 자신의 명의로 통보된 법원 서류를 받고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저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민서 아버지 맞지? 그래서 그렇게까지 했던 거잖아.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무려 21초 동안. 통화 기록으로 남아있던 그 정적은 그 자체로 대답이었습니다. 며칠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확률 99.98% 일치.
남편은 민서의 생물학적 친부였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식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의심, 배신,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가 몰랐던 또 하나의 인생을 제 남편이 꾸려왔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 의사를 정식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상간녀인 윤지은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이 사태의 무게를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된 이 싸움이 그들이 절대 피할 수 없는 진짜 현실이 될 거라는 것을요. 남편에게 이혼 의사를 전달한 후 저는 곧바로 법무법인과 함께 이혼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해 진행했습니다. 소송장을 접수하는 날 변호사는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감정을 내려놓고 기록으로 움직이세요. 그 말이 그 어떤 위로보다도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싸우고 있었고 그 증거는 제 손에 충분히 있었습니다. 민사소송은 크게 두 건이었습니다. 남편과의 이혼 및 재산 분할, 윤지은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각각 별도 사건 번호로 진행되었고 공교롭게도 두 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정되었습니다. 그 덕에 재판 과정은 꽤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법원은 소장을 수령하고 약 2주 후 양측에게 답변서 제출 명령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반발했습니다. 이혼은 생각도 안 해봤다. 감정적으로 이런 큰일을 결정하지 마. 하지만 저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준비했습니다. 그에게 다음과 같은 자료를 보냈습니다. 민서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 사진, 금융 내역, 그리고 한 통의 편지, 편지에는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 딸에게 당신 같은 남자를 아빠로 남겨주고 싶지 않아. 그날 이후 남편은 모든 반박을 멈췄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답변서를 조용히 제출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가장 강력했던 증거는 남편의 동료들의 증언이었습니다. 남편은 근무지에서 늘 책임감 강한 팀장으로 통했지만 정작 그 이면에는 업무 시간 중 사적 외출이 잦았다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심지어 한 동료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윤지은 씨요? 세무서 행사에 민서 데리고 온 적 있었어요. 아이 돌잔치도 부서 사람 몇 명은 초대됐었고 그 말이 기록에 남겨졌을 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돌잔치. 그때 남편은 출장이 생겼다며 우리 가족 행사에 불참했었죠. 저는 그날을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 혼자 딸을 데리고 가족 모임에 갔고 남편은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행사가 다 끝나서야 미안하다, 일정이 밀렸다고 말했죠. 하지만 그 시간에 그는 상간녀의 아이 돌잔치에 가 있었던 겁니다. 윤지은은 소장을 받은 후 처음엔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정해준 기한이 지나고 강제 조정이 예고되자 뒤늦게 자필 진술서 한 장을 제출했습니다. 그 진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죽고 너무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친구였던 땡땡땡 씨를 다시 만나게 되었고 도움을 받다 보니 정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도 피해자입니다. 그 사람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처음엔 몰랐습니다. 읽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몰랐다고요? 민서 생일에 남편과 함께 사진을 찍고 돌잔치에 공무원 동료를 초대해 놓고 그 사람의 가족이 있다는 걸 몰랐다고요? 그녀는 철저하게 자신을 보호하려는 태도였습니다. 죄책감도 없었고 사과도 없었습니다. 오직 내 잘못은 작다는 것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변호사가 조용히 하나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포렌식 결과. 이건 남편이 폰을 교체하며 이전 휴대폰을 제게 넘기고 간 것을 통해 정식으로 디지털 증거 분석을 의뢰해 확보한 자료였습니다. 그 안에는 수백 건의 문자, 사진, 음성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문제였던 건 윤지은과 주고받은 음성 메시지 중 하나였습니다.
이번 달도 잘 정리했어요. 보험이랑 양육비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우리 조만간 정리하고 시작하자. 더는 숨어 살지 말고. 그 메시지는 윤지은의 몰랐어요 라는 주장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자료를 접수받은 이후 양측 모두에게 조정 없이 정식 재판 진행을 통보했습니다. 이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소송은 조정을 먼저 권하는데 이 사건은 사회적 윤리 위반의 강도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초기부터 직접 판결로 가겠다는 입장을 정한 겁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들은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초췌하고 무너져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나도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다. 저는 그 말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이제 모르겠어. 근데 하나는 확실해. 당신이 날 2번 죽였다는 거. 한 번은 딸의 아빠로서, 또 한 번은 사람으로서. 이제 소송은 막바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감추려 했지만 모든 문서가 증거가 되었고 모든 침묵은 자백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꾸민 이중 생활의 끝에 어떤 대가가 주어지는지 이제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가정법원 제3호 법정. 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법원 청사 앞에 도착한 저는 조금 떨리는 손으로 재킷 단추를 채우며 호흡을 정리했습니다. 남편도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윤지은은 변호인 대리 출석이었습니다. 정확히 오전 10시 재판부가 입장했고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 사건에 대한 변론 종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사는 단호하고 절제된 어조로 말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윤땡땡은 피고와 장기간에 걸쳐 사실상 가족관계를 유지하며 민서 양을 공동양육했고 이로 인해 원고의 혼인 생활은 사실상 무의미해졌습니다. 그 순간 제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절대로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기에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을 끊임없이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있다기보단 긴장과 후회가 엉켜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혼 인용 혼인의 파탄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재산 분할 6대4로 원고 우세,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은 이미 없는 상태. 위자료 배상 판결 남편에게 3천만 지급 명령, 윤지은에게 별도로 2천만 원 지급 명령. 추가 명령 민서 양의 친자관계 정리 관련 민법상 혼인 외 출생자로 명시, 추후 민서의 유산 상속 관련하여 제 남편이 친권 주장 못하게 법적 제한 요청 가능. 판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외도나 부정행위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2개의 가정이 존재했고 이는 법적,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판결이 끝나고 법정 밖 벤치에서 남편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그래도 민서에겐 내가 필요해. 난 그 아이까지 버릴 수는 없었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정말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화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그저 지독한 거리감이었습니다. 그래. 근데 그 아이를 지킬 수 있었으면 너도 내 가족은 지켰어야 했어. 그가 그 말을 이해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완전히 그 사람과의 정을 끊었습니다. 윤지은은 판결 직후 판결문을 수령한 다음 날 위자료 납부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은 감정적으로 휘말린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유지하고 있었고 남편에게 혼인관계 정리가 완료된 상태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신고의 불안미기재, 의도적 기피, 보험금 일부가 남편 계좌로 유입, 경제적 공조, 사설 탐정 자료 동일 주소지에서 장기 동거한 정황. 판결문 마지막 문장은 이제껏 제가 겪은 고통에 대한 사회적 정의의 작은 답변 같았습니다.
상간자의 위치를 명확히 하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는 본 판결은 향후 유사 사례의 경종이 될 것이다. 남편은 이 사건 이후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감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문제였던 건 업무 시간 중 외출 및 사적 용무가 반복된 정황이었고, 이에 따라 결국 파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연금 일부가 삭감되었고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커리어는 사실상 끝이 난 것입니다. 윤지은은 이후 남편에게 민서의 친권을 공동 등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에 따라 가정법원에 별도 소송을 제기했죠. 하지만 남편은 이미 여러 사건으로 공직에서 파면된 상태였고 생활 기반 자체가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그 요청은 경제적 능력과 도덕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한때 두 번째 가정을 꿈꿨던 그들의 세계는 이제 서류상으로도 전혀 연결되지 않는 깨어진 삶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새로 이사한 집에서 조용히 앉아 판결문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이건 복수도 아니고 정의감도 아닙니다. 그저 진실 앞에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 그 하나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남편과의 이혼이 확정되고 상간녀에게서 위자료 판결이 난 후 저는 14년간 살았던 집을 정리했습니다. 그 집은 남편과 함께 구매한 공동명의였지만 판결문에 따라 제 명의로 단독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그 안에 물건 하나하나가 마치 고통의 흔적처럼 느껴졌기에 저는 거의 대부분을 정리하고 새 아파트 전셋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더는 과거를 곱씹지 않고 그 일이 제 인생의 전부가 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이혼 후 4개월쯤 지나 지인을 통해 남편의 근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공무원 파면 이후 작은 세무사무소에서 일용계약직 형태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수입은 이전의 3분의 1 수준도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보험금의 일부는 이미 상간녀와의 생활비로 사용된 후였고 민서의 양육비와 본인의 위자료 지급까지 떠안은 그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의 명예도 가정도 사회적 신뢰도 모두 잃고 그는 완전히 고립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끔 연락이 오는 사람은 이혼 전의 지인들 중 단 한두 명. 그나마도 안부 정도만 물어보는 관계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도 통쾌하다는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건 그냥 그가 만든 인생의 결과였으니까요. 윤지은은 이혼 후 민서를 데리고 외곽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SNS를 닫고 모든 지인들과 연락을 끊다시피 한 채 아이를 혼자 키우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를 지급한 이후 생활이 빠듯해졌고 그녀 역시 기존의 직장을 그만두고 지역 학원 행정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타격은 자녀 학교에서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녀가 살고 있는 지역은 크지 않은 동네였고 돌아다닌 소문으로 인해 민서의 학교 생활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알게 된 건 아닙니다. 그쪽 지역에서 근무 중인 한 간호사 동료가 혹시 지은 씨라는 분 알고 계시냐는 말로 먼저 꺼낸 이야기였죠.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만든 일이니까요. 그냥 각자 살아가겠죠. 저는 이 모든 사건이 정리된 이후 저는 병원 일을 6개월간 휴직했습니다. 간호팀장이라는 자리는 늘 사람을 돌봐야 하는 자리인데 그때의 저는 스스로를 돌볼 힘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쉰 시간 동안 저는 여행도 다녀오고 심리 상담도 받으며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말 오랜만에 혼자 카페에 앉아 있던 순간이 기억납니다. 아무런 알림도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커피 향과 음악을 들으며 앉아 있는 그 시간이 너무도 자유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살아남았구나, 나.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래도 통쾌했겠다. 인생 역전이네. 복수 제대로 했네. 하지만 저는 그걸 복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삶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절차를 밟았고 책임을 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충분히 내려졌습니다. 그들의 삶은 스스로 망가진 것이고 저는 그 폐허에서 다시 길을 낸 것뿐입니다. 진짜 복수는 그 사람 없이도 행복해지는 것, 나 자신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저처럼 의심과 불안 속에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정만으로 움직이지 마세요. 증거를 모으세요. 나 자신을 우선하세요. 그 누구의 삶도 대신 짊어질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파괴된 삶이 있다면 그 무너짐은 반드시 책임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너진 자리 위에 더 단단한 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불륜의 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진실은 언젠가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